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9쪽의 촌락 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촌락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산물, 해산물, 임산물 등을 생산을 하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촌락 여행이란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행을 말합니다. 농산물, 해산물, 임산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도시를 떠나 한적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하며 촌락의 주민 생활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느린 여행과도 같다. 여기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프랑스의 보르도, 그다음에 인도의 무나르, 인도네시아의 발리, 프랑스의 몽블랑으로 여행을 떠나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 향기가 나는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으로 가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보르도 와인. 이제 뭐 프랑스 하면은 보르도 지역과 샴파뉴 지역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유로운 촌락 여행 중 농촌 여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포도 농장 여행을 들 수 있습니다. 촌락의 여유로운 풍경은 도시민에게는 바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넓은 들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보르도 지방은 옛날부터 포도밭으로 유명한 곳으로 포도밭을 둘러보면서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매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포도밭과 보르도 포도밭, 포도주 양조장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프랑스에서 포도 농사를 망쳤던 친구가 바로 누구였다? 달팽이였다. 그래서 나왔던 유명한 음식이 바로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가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도시까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포도는 이제 껍질이 매우 얇기 때문에 바로 잘 까지기도 하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비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새벽의 차밭, 인도의 무나르입니다. 인도 케랄라주의 무나르 차밭 여행도 농촌 여행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인도의 차밭 여행은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지만 여행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배낭여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창밖에 펼쳐지는 농가와 차밭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풍경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차밭을 이루는 구름과 독특한 경관이 눈에 띄며 찻잎을 따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농촌 주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성의 녹차밭과 비슷합니다. 인도의 케랄라 차밭이라고 해서 실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비탈진 산 사면에 차나무들이 있어요. 옆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찻잎을 따는 거죠. 이렇게 찻잎을 따는 거. 이렇게 경사진 방향에서 비슷한 높이를 따라서 나무를 심고 농사 짓는 방법을 참고로 등고선식 경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녹차가 되겠죠. 차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 그리고 배수,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온은 높은 곳.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적도가 지나갑니다. 실제 적도 지나가는 곳 근처에서 이런 녹차를 많이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이제 조금 지워보고 여기 인도라는 곳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섬이 있잖아요. 이 섬이 바로 참고입니다. 스리랑카라는 섬인데 이 섬의 이름이 실론 아일랜드, 실론 섬이에요.
예, 그 유명한 홍차로 유명한 실론티. 참고로 이제 녹차와 홍차의 차이는 녹차 잎에서 나온 건 다 똑같은데 녹차는 그 잎을 볶아서 말리고 그걸 우려내면 녹차이고요. 홍차는 녹차 잎을 삶아서 말리고 그걸 우려내면 홍차라고 합니다. 예. 하나는 그냥 녹차색 원래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홍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쪘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갈변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불그스름한 물이 나오는 거. 근데 홍차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뭐 그렇게 해서 유럽 사람들이 주로 즐겨 마신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유로운 발리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여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죠. 인도네시아 발리는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휴양지와 어촌 여행의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도시민은 일상과 다른 풍경 및 주민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진 망망대해를 품고 있는 해수욕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좋고, 해변을 조금 벗어나 어촌 곳곳에서 고기잡이하는 풍경을 만나는 것도 좋다. 해안가에 있는 어촌은 해수욕이나 서핑 등 바다를 만끽하는 놀이문화뿐만 아니라 어촌 주민의 생활 문화를 구경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점이 여행의 매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리의 휴양지 엄청 솔직히 그냥 딱 보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멋진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사람과 강아지가 같이 파도를 즐기고 있는, 서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까지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실제로 발리라는 곳은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발리에서 생긴 일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자면 발리라는 도시는 이 발리라는 곳은 이슬람교 세력들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슬람교가 워낙 많은 지역인데요. 이 발리라는 곳은 힌두교가 아마 있었던가? 그래서 종교가 조금 다른 종교가 인도네시아 전반적인 종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끔가다 약간의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조심하면서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야생화 천국 몽블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몽블랑이라고 한다면 그 알프스에 위치한 곳에서 가장 제일 높은 최고봉이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세요. 산촌 여행이란 산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그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사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즐기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지의 최고봉인 몽블랑을 중심으로 산 주변을 여행하는 뚜르드 몽블랑이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줄여서 TMB라고 되어 있는데요. 뚜르드 몽블랑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의 국경을 거쳐 도시와 산촌을 연결하는 코스로 총 160km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나라입니다.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의 나라에 걸쳐 있네요. 프랑스, 그 다음에 앞뒤가 똑같은 스위스, 이탈리아. 이 코스를 따라 트레킹, 산악자전거,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정겨운 마을과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가축이 노니는 목장 풍경은 평화롭기만 하다. 계절에 따라 눈, 야생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몽블랑 여행의 매력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산악자전거를 타고 뚜르드 몽블랑 트레킹을 하고 있는 여행자의 모습과, 두 번째 실제로 길을 따라서 트레킹을 걷고 있는 여행자의 모습,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U자국 아래에서 발밑에 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행자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U자국은 과거에 빙하가 침식해 놓은 지역이다. 그럼 예전에 이 지역에도 빙하가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닷물이 들어와 있다면 이런 해안을 보고 피오르 해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 보이는 지도는 몽블랑의 야생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엄청 이쁜 야생화의 모습과 마지막 지도입니다. 몽블랑 산을 주위로 해서 삥 두르는 지도이고요. 여기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몽블랑의 샤모니 스키장이라고 해서 수많은 스키장이 있으며 리프트를 이용하면 스키장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키장에서도 뭐 여러분은 뭐 설경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런 한적한 모습에서도 산천의 모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계절에 따라 눈이나 야생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래쪽에는 여름의 모습을, 위쪽으로 가면은 봄이나 가을의 모습을,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겨울의 모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봄에 가고 여름에 가고 가을에 가고 겨울에 가서 계절의 모습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꺼번에 4개의 계절을 모두 다 즐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기행문으로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작가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에서 시칠리아의 도시 팔레르모와 촐라, 칼타니세타에 머물며 경관을 묘사한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테의 예리한 관찰력과 자연 인문을 아우르는 소양을 느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팔레르모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관찰하였다. 건축 양식은 대개는 나폴리와 같지만 공공기념물, 예를 들어 분수 같은 것은 그다지 좋은 취향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는 로마와 달라서 제작을 지배하는 예술 정신 같은 것은 없다. 건축물 중에는 아름답고 다채로운 대리석이 없고, 또한 동물의 모습을 조각하는데 숙련된 조각가가 그 당시 그처럼 인기를 얻고 있지 않았더라면 섬 사람 전체가 경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분수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분수의 모양새를 글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보통 크기 광장에 2층 높이가 채 안 되게 지은 둥근 건축물이 있는데 받침돌도 석벽도 가장자리 장식도 모두 색이 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석벽에는 여러 개의 벽감이 일렬로 설치되어 있고 그 벽감으로부터 흰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동물 머리가 목을 뽑아서 이쪽을 보고 있다라고 이 팔레르모 광장의 분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읽는 글 솜씨가 뭐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다음은 칼타니세타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시칠리아가 어떻게 이탈리아의 곡창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명확한 대답을 얻었다고. 지르젠트를 떠나서 조금 가면 풍요로운 토지가 전개된다. 큰 평야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연이은 산이나 언덕 등성이 곳곳에 밀이나 보리가 심어져 있어서 풍요로운 들판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주민은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지를 한 그루의 나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손질하여 이용하고 있다. 작은 촌락이나 가옥은 모두 언덕 등성이 위에 산재해 있는데 그곳은 석회암의 열이 뻗쳐 있어서 집을 짓는 것밖에는 달리 용도가 없는 땅이다. 여자들은 1년 내내 이 땅에 살면서 실을 뽑고 피륙을 짜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피륙 여기 천을 짜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팔레르모를 거쳐서 칼타세니타, 여기는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농촌이 되겠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안에 있는 도시와 촌락을 다니는 여행을 통해서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칼타니세타의 밀밭, 이 부분들이 다 밀밭이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여행한 괴테 작가의 이런 여행기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도시경관에서 자연을 읽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어요. 왼쪽 사진은 도시 여행 지역인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의 할그림스키르캬 교회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힌트입니다. 이 사진 건물에서 읽을 수 있는 자연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어때요? 돌 기둥이 쭈쭈쭈쭈쭉 세워져 있습니다. 돌 기둥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돌 기둥이 쭈쭈쭈쭈쭉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상절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 할그림스키르캬 교회는 이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주상절리. 이거 주상절리는요, 산 지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전시회장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싱가포르의 복합문화공간이 에스플래네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자연물을 본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본떴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도시의 건축물 사진을 조사하여 어떤 자연현상을 보던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해보면 좋겠는데 특히 건축 쪽에 자신이 진로 희망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더욱더 키워나갔다 라고 생기부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축물 여행과 이 활동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기회를 가졌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도시와 촌락의 여행,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해가지고 도시 그리고 이번 시간에 촌락까지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는 여러분 교과서 124쪽에 보시는 우리나라의 문화여행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꼭 총정리 하는 시간을 한 번은 가질게요. 만약에 등교해서 뭐 1, 2, 3학년 전체가 등교해가지고 여러분 중간고사 보기 전주에 다 등교해서 나온다면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총정리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격으로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수업에서 1시간 분량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